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0일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다며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1950년대에 6.25 전쟁을 겪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국제사회 도움으로 이겨냈다며 연대를 호소하고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약 15분 동안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의 전면적 진군에 맞서고 있는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표해 대한민국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일 국방장관 통화에서 러시아 전투기, 미사일 격추를 위한 대공 무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군 당국은 사실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방탄 헬멧, 천막, 모포 같은 군수 물자와 의료 물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을 받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살릴 수 있는 기회이고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모든 나라가 독립을 가질 권리가 있다. 모든 도시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고 모든 사람들은 전쟁으로 인해 죽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명하며 1950년대에 전쟁을 한번 겪으셨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한국은 이겨냈다. 그때는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수많은 대러 경제 제재를 도입했지만 러시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제재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들의 생활 기반이 파괴됐다. 군사시설이 아닌 대학, 기차역, 공항 등 시설들을 러시아군이 공격해왔다며 지금까지 우리 측의 집계로는 교육기관만 900곳 이상 파괴됐고 수많은 병원도 파괴됐다고 러시아 침공으로 벌어진 참상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옥죄고 우크라이나를 분리시키고자 한다며 그리고 우크라이나라의 민족, 우크라이나의 문화 언어 등을 없애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3개가량의 국가 국제기구에서 잇따라 화상연설을 하며 자국에 대한 지원을 호소,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우크라이나의 지지를 표하는 취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 국회 연설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병력과 무기를 집중적으로 이동시키며 곧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전투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물량이 투입될 것이라는 이번 전투는 향후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가 돈바스의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시기를 두고 크렘린궁과 조율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군의 상태에 따라 재정비를 위해 몇 주간의 시간을 두거나 혹은 즉시 가용 병력을 투입해 빠른 시간 내에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시리아 내전에서 민간인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부군 광구 지휘관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장군을 이번 전쟁의 총사령탑으로 임명하는 등 전선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다가올 대규모 전투에 앞서 서구권의 긴급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감행한 이번 전쟁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유럽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향한 열망을 지지하는 것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도덕적 의무일 뿐 아니라 모든 문명 국가를 위한 방어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토는 향후 러시아가 동유럽을 침공할 가능성에 대비해 무장 강화에 나섰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9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유럽 안보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라며 동유럽의 나토 병력을 증강시키겠다고 밝히며 러시아에 대항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염병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 연병연구소 소장이 앞으로는 미국인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10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에 출연해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이를 완전히 박멸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는 미국인들 각자가 위험성을 판단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실내 식사 자리에 가기로 하는 결정을 예로 들며
개개인이 스스로 감수할 위험을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내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 중 내가 밖에서 갖고 올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취약한 이가 있는가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이런 발언은 2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했을 때 했던 표현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바이러스의 독성이 전과 비교해 많이 약해진 데다 방역 조치에 대한 대중의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과 면역 달성률, 치료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보고 방역 조치도 대부분 해제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앞서 미국 정부 강요들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돼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백악관의 방역 조치는 튼튼하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이틀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그녀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전해져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가 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백신을 4차례 접종했고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미국에선 워싱턴 DC와 뉴욕 등 동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하위 변이로 인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미국의 1일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0만 명에 육박하며 이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가검진까지 포함하면 감염자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우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 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지난 주말인 10일 저녁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인 타임스 스퀘어의 맨홀에서 폭발하는 소리가 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CNN과 뉴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후 6시 45분쯤 발생했습니다. 관광객으로 붐비는 지역인 43번가와 7-8번 애비뉴 사이 구역의 맨홀 3개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폭발음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인해 타임스 스퀘어 일부의 폴리스 라인이 처지는 등 폐쇄됐습니다. 트위터 등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쇼핑백 등을 든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서 대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위터에 영상을 올린 브래드 볼은 큰 소리가 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도망쳤다며 폭발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폭발음의 원인이 된 화재는 지하 공간에 쌓인 가스가 누전 등으로 점화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망, 부상 등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화재가 난 주변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환기 작업을 벌였습니다. 뉴욕시 전력공급업체인 콘 에디슨은 성명을 통해 지하 케이블에 문제가 생기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폭발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에서 발생한 맨홀 화재는 6,100사건으로 전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중국 상하이시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급 감염자 폭증으로 비상이 걸리자 4만 명을 동시에 합숙격리시킬 수 있는 초대형 격리시설을 추진합니다. 상하이시는 5일 밤 위챗 계정을 통해 리짱 상하이 당서기가 국가회의전람센터 NECC의 임시병원 개조 현장을 시찰했다며 이곳에 4만 개의 침대가 설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ECC는 한국 코엑스의 10배에 달하는 규모의 중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전람시설이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와 같은 대형 행사가 열리는 등 상하이의 얼굴과 같은 곳입니다. 중국이 국가적 상징성의 큰 NECC를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건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를 철저히 격리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나 밀접 접촉자를 환경이 열악한 시설보다 집에 격리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중국 당국은 엄격한 시설 격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의 지난 5일 신규 감염자는 17,077명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전날 실시한 2,500만 전 주민 PCR 검사의 여파입니다. 우한 사태가 절정이던 2020년 2월 12일 중국 1일 최고 감염자
15,152명보다도 많습니다. 격리 대상인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는 이미 1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고흥호의 상하이시 부비서장은 5일 브리핑에서 현재 4만 7천 침상 규모의 임시병원을 가동 중이고 침상 3만 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하이에선 지난달 28일부터 10일째 봉쇄를 이어갔음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도시를 서로 절반씩 나눠 각 4일씩 총 8일간 순환식 봉쇄를 하려 했지만 감염자 폭증으로 이 같은 상황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6일에도 2,500만 전 시민을 상대로 코로나19 추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러빙엔즈 방문간호에서 간병 전문의를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아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엔즈 시니어 센터, 수지 홈케어가 함께합니다.